내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는 걸 60이 돼서야 알았다. 40년의 지옥에서 벗어나 찾은 자유. 60세가 되던 해 마침내 결심했다. 40년을 참고 견디고 살아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은 왜 이제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묻겠지만 그들은 내가 얼마나 오래 치밀하게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40년 동안 갈고 닦은 복수이자 드디어 찾아온 나만의 해방이었다. 22 웨딩드레스를 입던 날을 기억한다. 모두가 축하했고 나는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가정을 꾸릴 거라 믿었다. 그러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조용한 지옥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혼 3달째 되던 날 남편은 밤 11시가 넘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셔츠 깃엔 낯선 향수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조심스레 어디를 다녀왔냐 묻자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친구를 만났다고 퉁명히 내뱉었다. 향수 냄새를 지적하려 하자 그는 나 같은 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며 집이나 챙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된 아내에게 건넨 말이었다. 아직은 초반이니 피곤해서 그럴 거라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때 나는 너무 순진했다. 결혼 1년 차 첫 아이를 임신한 어느 밤 그는 새벽 3시에 술에 취해 돌아왔다. 주머니를 정리하다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보았다. 오빠와의 만남이 좋았고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자며 하트까지 그려진 글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들어보이며 묻자 그는 친구들과 놀다 생긴 것이라 코웃음을 쳤다. 친구면 왜 오빠라 부르고 하트를 그리냐 되묻는 순간 그의 손이 내 뺨을 세게 내리쳤다. 임신했다고 감히 대꾸하느냐는 말이 귀를 때렸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고 뺨은 화끈거렸다. 나는 배를 감싸쥐고 무릎을 꿇은 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왜 내가 사과했는지 지금도 모르지만 그날 이후 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아이가 태어나자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 월급날이면 그는 사라졌다. 처음엔 회식이라 둘러댔고 이내 핑계조차 사라졌다. 어느 날 분유를 살 돈이 없어 친정에 전화를 걸어야 했다. 또냐고 남편은 뭐 하냐는 어머니의 한숨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충혈된 눈으로 구겨진 옷을 입고 돌아온 그는 월급을 다 잃었다고 했다. 도박으로 다 날렸다는 말을 던지며 왜 자꾸 묻느냐고 벽을 주먹으로 쳤고 쿵 소리와 함께 벽에는 구멍이 났다. 분유값은 남겨야 하지 않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며 다가왔다. 나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방 안에서 아이가 울었고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 자리에서 아이와 함께 울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외도는 더 대담해졌다. 숨기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저녁이면 새 셔츠에 향수를 뿌리고 나가 집을 지키라고만 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이들이 자고 있어 소리내 울 수도 없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요동쳤다. 밥이 없다고 늦었다고 밥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다. 국그릇이 산산이 부서졌고
아이들은 문틈으로 울며 나를 불렀다. 나는 깨진 그릇을 치우며 괜찮다 손짓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어떤 날은 머리채가 잡혀 끌려다니며 집이 더럽다 꾸지람을 들었다. 매일 청소했지만 그의 눈에는 언제나 부족했다. 나는 늘 미안하다며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 그는 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그때 12살 큰아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엄마에게 그만하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내 아들이면서 누구 편을 드느냐는 그의 비웃음에 아이는 왜 엄마를 때리느냐, 왜 밤마다 들어오지 않느냐고 맞섰다. 손을 들어 올린 그를 막아서며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다행히 손은 내려갔지만 엄마 닮아 똑같이 컸다는 독한 말만 남겼다. 문을 박차고 나간 그의 뒤로 아들은 내 품에서 울며 이혼하자고 우리가 다 컸으니 엄마 혼자 살라고 말했다. 딸아이도 와서 엄마만 힘들게 한다며 떨리는 팔로 나를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 떠날 수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앉아 생각했다.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경력도 돈도 집도 내 것이 아니었다. 당장 나가면 아이들과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아이들이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참기로, 그리고 그날을 향해 계획하기로 마음먹었다. 매일 밤 공책을 꺼냈다. 아이들 등록금을 모으고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 경력을 쌓고 남편의 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기록했다. 그리고 하나씩 실행했다. 남편 몰래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내 통장을 만들었고 미래를 준비했다. 이렇게 4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두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남편이 50을 넘기자 겉으로는 조금 달라졌다. 예전만큼 소리 지르거나 손을 대는 일은 줄었고 몸이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나를 찾았다. 약을 찾아달라, 서류를 봐달라, 주말에 함께 나가자 말하곤 했다. 처음엔 정말 변했나 싶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였다.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그는 여자가 할 일은 해야 한다며 본인이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떠벌렸다. 집으로 돌아와 그 말을 묻자 그는 친구들 앞이라 한 소리라고 가볍게 넘겼다. 그날 확신했다. 그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나이가 들어 힘이 빠졌을 뿐 나를 향한 근본적인 시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첫째가 취직하고 둘째가 좋은 회사에 입사하고 막내가 대학에 입학했다. 아이들은 각자 길을 찾았다. 엄마의 인생을 살라며 더는 아빠 때문에 참지 말라고 등을 떠밀어 주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며 고맙다고 말하면서 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증거를 물었다. 나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남은 병원 기록, 도박의 흐름을 보여주는 통장 거래 내역, 외도의 정황이 드러나는 문자 캡처와 녹음 파일, 아이들의 진술서까지. 변호사는 충분하다고 했고 나는 40년을 준비해왔다고 답했다. 마지막 날의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아침을 먹고 신문을 보았고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오겠다 말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가 출근하자 옷 몇 벌과 소중한 사진들, 그리고 내 인생의 증거들을 챙겼다. 식탁 위에는 이혼 소송 서류가 담긴 봉투를 놓아두었다. 저녁 무렵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류가 장난이냐고 물었고 나는 진심이라고 담담히 답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며 당장 집에 오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나왔다고 말했다. 위치를 보내라며 명령했지만 이제 서로의 인생은 상관없다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남은 짐을 가지러 집에 갔을 때 그는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며 충혈된 눈으로 매달렸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 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답했다. 아이들이 반대할 거라며 내 마음을 흔들려 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진작 그랬어야 한다고 내 편을 들었다. 잘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겠다는 말은 25번이나 들은 약속이었다.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이번엔 진짜 끝이라고, 진짜는 내가 아니라 이 결혼의 종결에 붙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증거가 명백했다. 판사는 그의 반박을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재산의 70%를 내게 분할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이혼이 인정되었다. 망치 소리와 함께 40년의 결혼이 끝났다. 법정을 나서며 그의 후회할 거라는 말이 등 뒤에서 날아왔다. 나는 이미 후회하고 있다고,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나를 후회한다고 속으로 답하며 걸어 나왔다. 작은 원룸의 첫 아침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작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혼자 커피를 내렸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조용했고 평화로웠다. 이것이 자유였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딸이 작은 식물을 선물하러 왔다. 새 출발을 기념하며 이 식물처럼 천천히 자라면 된다고 했다. 아이들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고 고마움을 전하자 딸은 내가 강에서 온 것이라 답했다. 거울 속의 얼굴을 보며 정말로 강해졌음을 실감했다. 지역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할 수 없던 일이었다. 비슷한 사연의 여성들을 만났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울고 웃었다. 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할 수 있었고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혼 후 6달 아침 산책을 하고 공원에서 새소리를 듣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주말엔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먹었다. 누구의 눈치도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것이 행복이었다. 이혼 뒤 그의 소식은 아들을 통해 들려왔다. 혼자 사는 집이 엉망이고 밥도 빨래도 제대로 못하며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그는 직접 전화를 걸어 아프니 병원에 함께 가달라 했다. 택시를 타면 된다고, 우리는 이제 남이라고 전하며 전화를 끊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복수하고 싶지 않느냐 묻곤 했다. 통쾌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이미 했다고 답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에도 결국에는 빛이 들어온다는 걸 나는 마침내 알게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